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짠 거는 아니고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호르몬 치료한 사람들을 갖고 왔는데 리얼 프랙티스에서 컨설테이션에서 최근 선생님들과 공유할 만한 케이스들이 실제로는 호르몬 치료를 한 사람들이어서지 이거를 짜고 같이 호르몬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메디컬 컨설테이션은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 중에 대단히 중요하긴 한데 오늘 발표를 할 두 케이스가 사실은 제가 소제목을 한번 붙인 건 용기가 필요했는데요. 답은 없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 거에서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20세 여자입니다. 4일 전 발생한 두통으로 왔습니다. 처음 두통이 시작이 됐는데 전하고는 좀 다르게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고 약을 먹어도 잠깐만 좋아지는 것이 반복이 돼서 응급실로 왔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두통에서 사실은 코로나 백신을 맞는데 이 친구는 화이자 백신을 사실은 맞았고요. 1, 2, 3, 4까지 모두 맞았다고 합니다. 내원해서는 처음에는 본인은 잘 몰랐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레프트 사이드 위크니스가 살짝 와 있었고요. 내원하고 나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제너럴라이즈드 토니클로니 시절을 한 차례 했었다고 합니다. 히스토리에서는 최근 한 달하고 5일간 피임을 목적으로 멜리안이라는 3세대 피임약을 복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2020년 10월 달에 아데노마이오시스가 있어서 부정출혈이 있어서 호르몬제인 야즈 4세대 호르몬제를 복용을 했었고 그때 한 3개월 먹었는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응급실에 왔을 때 찍었던 CT인데 보시다시피 라이트 파리에탈 로브에 헤모리지가 동반되어 있었고요. 미드라인 시프팅은 없었습니다. 올해 2월 23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 MRI를 곧바로 이어서 찍었습니다. 여기서 나오지는 않았는데 사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MRI를 찍어보니까 반대쪽에도 헤모리지가 양쪽으로 발생을 했었고 MRI에서 T1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사이누스에 스롬보시스가 사실은 있고 여기 사진 또 하나가 없는데 여기에 저희 트랜스버스 사이누스에도 사실 스롬보스가 차 있는 베노스 사이누스 스롬보시스가 사실은 확인이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메디컬 컨설테이션인데요. 이게 컨설트 내용입니다. 저한테 컨설트가 사실은 왔는데 이미 이거를 낸 사람이 파악을 다 해갖고 냈더라고요. 제가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려주고 저한테 이거만 물었습니다. 이미 통증이 있었고 CT에서 베노스 사이너스 스로모시스까지 이미 확인은 본인들이 다 했고 자기들이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미 경구 피임약 이미 먹고 있는 거 파악했고 그 다음에 화이자 백신을 치료했고 이것까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사이너스 스로모시스에 대해서 에노사파린까지 투여를 하고 있답니다. 헤모리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미 투여를 하고 있었고 스롬보필리아 랩을 다 했답니다. 저한테 물은 거는 딱 하나였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하고 치료 기간에 대한 문의만 딱 했는데 이거를 보고 나서 기분은 상당히 좋기는 했습니다. 아무리 잘 하고 있다라도 사실 저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서 일단 좋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했던 랩에서는 뭐 다 하지는 않았던데요. 그냥 검사했던 랩에서는 특별히 스롬보필리아에 대한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사실은 없었고 안티바디에서 3가지 중에 루푸스 안티코아귤런트는 사실은 컨펌까지 포지티브가 나와서 아직 3개월이 안 돼서 아직 팔로우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치료 중이고 그 다음에 혹시 제일 처음에는 그 앙카를 통해서 바스큘라이티스를 사실은 했는데 확인해서 특별히 없었습니다. 바로 응급실 온 바로 다음날 CT를 다시 확인해서 반대쪽에도 헤모리지가 있는 걸 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은 베노스 임파악이 오고 나서 헤모리지가 잘 발생을 하는데 처음에 한쪽에 있다가 그 당일날 양쪽으로 헤모리지가 양쪽으로 발생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했나를 봤는데 저한테 뭐 이미 다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플랜을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헤모리지가 있는 날부터 에녹스파린을 치료 용량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협진을 통해서 이제 먹는 약으로 제가 바꾸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쓸 수 있는 답변이 아주 제한적이어서
헤모리지가 있는데 이 병은 출혈이 있어도 쓸 수 있고 다른 거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적고 비교적 조기에 투여하는 게 좋겠다라는 답을 쓰긴 했습니다. 하고 나서 결국은 자렐투로 바꾸긴 해야 되는 건 젊은 친구고 와파린 매니지먼트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서 비급여로 쓰자고 얘기는 했고 아직까지는 에비던스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걸 이미 알고 있어서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4월 달에 팔로우업을 했을 때 이미 레졸루션이 다 돼 있는 건 확인했습니다. 환자는 지금 현재 아주 멀쩡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제일 처음에 협진은 이건 줄 알았습니다. 뇌출혈 환자한테 항응고제를 쓰는 게 과연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한 줄 알았는데 이미 자기들은 다 썼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컨설트를 받은 제가 잘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은 세레브럴 베너스 사이너스 스롬보시스로 인해서는 베노스 인팍이 오고 나서 헤모리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온 경우에는 헤모리지가 있어도 항응고제를 결국 써도 되는 건가에 대한 에비던스를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연구가 1991년도에 퍼블리시가 된 게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연구고 그 다음의 연구는 이렇게 잘 된 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이 논문을 찾기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사이너스 베너스 스롬보시스에서 헤파린을 쓰기 시작하는 게 신경과 신경외과 쪽의 분야에서 굉장히 오래되고 컨트로버시가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드디어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을 시도를 했고 결국은 환자를 20명을 선택을 해서 10명은 헤파린, 10명은 플라시보를 쓰기 시작했고 이 헤파린을 주로 IV 헤파린을 썼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방법은 거의 비슷해서 볼루스로 3000 인터내셔널 유니트를 인트라베노스로 주고 그 다음은 컨티뉴어스 인퓨전을 해주는데 APTT를 보통 80에서 100초 정도를 맞춰주고 120초를 넘어가지 않는 쪽으로 매니지먼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PTT는 하루에 2번 정도의 검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베노스 사이너스 스롬보시스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베리티 스코어가 스트로크를 갖다 쓰기가 조금 그래서 사이너스 베노스 스롬보시스에 대한 시베리티 스코어를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팩터를 4가지로 해서 헤드에이크, 포칼 뉴럴로직 사인, 그 다음 시저, 그 다음 컨셔스니스 이 4가지 레벨을 통해서 헤드에이크가 얼마나 심했는지, 포칼 뉴럴로직 사인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 다음 시저가 있었는지, 그 다음 컨셔스니스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걸 했는데 이 환자의 케이스를 갖다 적용을 해보면 이게 스코어가 한 3점 정도 되더라고요. 헤드에이크는 좀 심했고 약간의 마비가 있었고 시저를 한 차례 했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컨셔스니스가 그리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3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타디가 20명인데도 너무 파워풀했던 게 요 바로 그림인데요. 헤파린을 쓰고 나서 이 스코어를 모니터링을 했더니 21일째가 되니까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데 헤파린을 쓰지 않은 그룹은 처음이랑 상태가 똑같습니다. 시베로티가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고 오히려 헤파린을 쓰면 이 치료를 하고 나면 컴플리트 리커버리가 8명, 뉴럴로직 데피시트가 2명, 그리고 죽지는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그룹에서는 헤모리지 때문에 걱정이 돼서 아니면 이거는 뇌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던 사람 중에 내버려 두면 리커버리는 1명, 뉴럴로직 데피시트는 6명, 죽은 사람이 3명이나 됩니다. 20명밖에 안 되는 거에서 클리니컬 아웃컴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거 하나가 하나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돼서 이 스타디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게 다 왔다고 해서 헤모리지가 다 있는 건 아닌데 헤파린을 썼던 그룹에서 보니까 헤모리지가 3명이 있었거든요. 3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헤파린을 쓰고 나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헤모리지가 있는 걸 알고 썼는데도 헤모리지가 더 이상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컴플리트 리커버리가 2명, 약간의 뉴럴로직 데피시트가 있는 사람이 1명이고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더 이상 헤모리지가 생기지 않았고 컨트롤 그룹을 봤는데 ICH가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 중에 1명은 또 다른 부위에 헤모리지가 또 생겼고 그리고 결국 이 2명은 모두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ICH가 없던 사람이 내버려 뒀더니 ICH가 2명이 또 생깁니다. 결국은 이 경과 때문에
결국은 이 병은 아마도 헤파린을 쓰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 연구자가 뭐를 또 했냐면 이거는 아무래도 뭘 더 어디셔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결국 20명밖에 안 되는 사람 환자 갖고 안 되니까 본인들이 보고 있었던 리트로스펙티브 환자가 102명이었는데 이 스타디의 리트로스펙티브에 합당한 사람이 27명이었습니다. 이 27명을 캔디데이트를 뽑아서 리트로스펙티브 차트 리뷰를 같은 팀에서 했고요. 했더니 헤파린을 치료했는데 컴플리트 리커버리가 역시 많았고 뉴로로시테피스트가 이 임상 연구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았고 죽은 사람들 실제로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모틸리티는 총 15명 정도, 그러니까 15% 정도 됐고요. 역시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은 역시 사망이 많긴 한데 분명 바이아스가 분명히 들어갔겠죠. 아무것도 안 할 정도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바이아스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조차도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아마도 이 병은 잘 몰라도 헤모리지가 있더라도 헤파린을 쓰는 게 분명히 효과적이고 그래서 ICH에서 특별한 헤파린에 대한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일단은 했고 지금 현재까지 이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연히 찾았는데요. 과연 이런 거를 가지고 도학을 누가 스타디를 했을까 그랬는데 깜짝 놀랐는데 소아에서 했더라고요. 아인슈타인 주니어라는 게 있었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이건지는 처음 알았고요. 페디아트릭 세레브랄 베너스 스롬보시스를 갖고 아인슈타인 주니어 CVT라는 스타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보니까 리바록사반을 가지고 스탠다드 안티코아귤레이션과 비교를 했더니 스롬보시스는 별로 없고 메이저 블리딩은 별로 없지만 오히려 클리니컬리 레어번트 블리딩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세이프하게 연구를 끝내서 아마도 소아에서의 세레브랄 베너스 사이너스 스롬보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리바록사반을 쓸 수 있다라고 일단 이 연구가 2020년도에 보고가 됐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어른에서는 연구가 된 게 없어서 보험이 안 되긴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이것도 보험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C하고 CVT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면서 되게 많이들 고생들을 하셨긴 했는데요. 이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멜리안이라는 약을 썼고요. 멜리안은 3세대예요.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건 4세대입니다. 4세대인데 이 환자는 3세대를 먹었고 그나마 제일 리스크가 낮은 건 2세대입니다. 대신 효과가 떨어지긴 하지만 2세대가 가장 안전한 편에 속하고 3세대를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OTC입니다.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그냥 사는데 이 사람 멜리안을 먹고 머시론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요거를 먹었는데 보시면 에티닐 에스트라디올은 이제는 더 이상 도주를 줄일 수 없을 만큼 이미 충분히 다 낮아져 있는 상태여서 결국은 붓고 있는 프로게스테론에 따라서 스롬보시스의 리스크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요거를 했는데 요 정도는 사실 리스크가 조금 있는 정도고요. 제가 2021년에 저희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같이 해갖고 간단하게 케이스 시리즈를 보고 했었는데 COC 어소시티드 VT가 총 제가 보았던 저희 병원에서 13명이었는데 그중에 2명이 사실은 오랄 컨트라셉티브였고 23살, 26살짜리 젊은 친구들이었는데 당연히 PM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PCOS가 하나였고요. 디스메노르아가 한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대부분 피임을 목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상자궁 출혈이 생각보다 워낙 인디케이션으로 많이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지금 저희는 보니까 한 1년에 혈전 환자로 지금 진단한 사람이 한 2명에서 한 4명 정도가 COC 어소시에이티드 VT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금 현재 치료하는 사람이 이분은 치료 기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여기 인데피니트라고 돼 있긴 한데 지금 현재 타 병원에 가서 잘 모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대병원에 갔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제가 끊지 않은 상태로 보내서 인데피니트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치료하다 중단을 했고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테이블이 그 숫자가 조금 달라서 그런데 생각보다 COC 어소시에이티드 그 스롬보시스가 사실은 되게 모틸리티가 높을 만큼 되게 중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설명을 할 때 피임약을 먹으면 혈전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환자는 혈전이 생기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설명을 할 때 소위에서 설명되지 않는 호흡곤란이나 한쪽 다리가 부을 때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혈전이 잘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하는 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늦게 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똑같이 호르몬이긴 한데요. 52세 여자고 7일 전 발생했던 호흡곤란으로 왔습니다. 호흡곤란이 사실은 4월 28일 날 됐고 제일 처음 시작했던 건 3월 14일 날 바자이널 블리딩이 있어서 응급실을 내원했는데 아데노마이오시스가 있어서 자궁 척추술을 권고를 했는데 지금 너무 바쁘니까 조금 더 딜레이를 시키자고 얘기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야즈 4세대 호르몬인 야즈를 복용을 했고 복용 2주 후에 다리가 붓고 아프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는데 좀 장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2주 정도 수술하기로 해서 4월 16일 날 당뇨 이번에 처음 진단된 것 때문에 수술 전 준비를 위해서 이걸 했었다고 합니다. 4월 28일 날 그러니까 3월 14일 날 하고 나서 한 6주가 지난 때에 CT를 처음 찍습니다. 이때 이미 운동 시 호흡곤란이 있어서 그래서 혈전을 보면 이렇게 펄모너리 엠볼리즘이 양쪽으로 인트라바스큘러 필링 디펙트가 생각보다 꽤나 크게 있고 좀 위험할 거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유테러스는 대단히 크고 그래서 이거는 드러낼 거였고 그 다음에 스롬보시스가 DVT가 레프트가 메인으로 있었지만 라이트에서 사실은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다리는 왼쪽 다리만 부었었고요. 그래서 아마 DVT와 엠볼리즘이 같이 있었는데 아마 증상 시작 시점으로 보면 한 달 정도를 사실은 버틴 것 같긴 합니다. 검사에서는 특별히 이상 소견이 나타나는 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안티포스프리피드 안티바디는 다 네거티브였고 카디악 바이오마커에서는 약간 상승돼 있긴 했는데 에코가 너무 괜찮았고 거의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 상태였는데 제일 처음에 입원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항응고제를 쓰려면 분명한 블리딩을 바제이널 블리딩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야지를 다시 쓸 수는 없어서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그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류프린이라는 약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인젝을 하면 블리딩이 조금 줍니다. 그러고 스롬보시스 리스크는 사실은 별로 높아지질 않아서 이거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약을 썼지만 그 다음 날부터 바자이널 블리딩이 생각보다 양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정은 우리는 뭔가는 해야 되겠고 환자는 숨이 차고 약을 쓴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안 할 수가 없는 건 블리딩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도우즈를 줄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야제를 다시 쓸 수도 없어서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총 3.5일 투여하고 메이저 오피이기 때문에 하루 반 정도 중단한 다음에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제일 고민이죠. 선택을 할 때마다 늘 걱정도 되고 여기에 대한 에비던스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클리니션이 알아서 판단해라는 사실은 모든 논문이랑 거의 결과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환자가 잘 견딜 거라고 생각했던 건 올드에이지가 아니고 비교적 주사를 3.5일밖에 안 했지만 호흡곤란이 조금 나아지고 그 다음에 에코가 비교적 정상 범위에 있어서 실제로는 수술을 했습니다. 요거만 하고 수술을 했는데 하고 나서 하루 다음날 비교적 깔끔하게 됐고 수술 다다음 날 아침부터 에녹사파린을 하프 도우즈를 썼고 환자가 스테이블한 거 확인한 후에 메인테너스 도우즈의 리바록사반으로 유지를 했고 퇴원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일주일 만에 퇴원은 하기는 했고요. 그래도 가슴이 많이 떨리긴 했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클리니션에서는 클리니컬 필드에서는 사실은 대단히 많기는 한데 늘 우리가 배우고 늘 우리가 강의하는 대부분은 출혈의 관점에서 혈전의 관점에서 뭐가 더 안전한지를 그때그때 판단을 하라고 하는데 역시 어렵긴 합니다. 관련 논문 사실은 잘 안 돼 있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클로스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지금 저는 쓰는데요. 3.5일이 과연 수술을 해서 한 2, 3일 정도 중단했을 때 혈전이 가만히 있어주고 별 문제를 만들지 않을까, 혹시 테이블 다이를 만들진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늘 하는데 이것 또한 연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유를 같이 해드리려고 온 거지 무슨 리뷰를 해갖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크게 디시전을 해야 되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 할 게 없어서 사실은 요거를 그냥 갖고 왔습니다. 이분이 52세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COC가 좀 전에 인디케이션처럼 쓸 수는 있긴 하지만, 오랄 컨트라셉티브를 우리가 피임 목적 이외에도 정말 많이 씁니다. 블리딩을 줄이기 위해서도 정말 많이 쓰지만, 사이클, 무슨 포스트 메노포잘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사실 이쪽에 있는 오바리안 시스트, 캔서, 무슨 이게 여드름 치료에도 쓰이고 있거든요. 너무나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PCOS에도 쓰이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서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상품명도 다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세대는 지금 현재는 잘 안 쓰고요. 2세대가 이제 최하단위 정도 되는데, 최하단위에서 이게 에스트로겐, 에티닐 에스트라디올이 사실은 거의 최소 단위로만 쓰고 있어서 프로게스테론만 보면 되는데요. 프로게스테론에서 2세대의 대표적인 게 레보노게스트렐이고요. 3세대에서는 게스토덴하고 요겁니다. 그 다음에 4세대에서는 드로스피레논이라는 게 이게 야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 앞 붙어 있는 프로게스테론에 따라서 리스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위로 올라가서 조금 더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지금 요 환자는 야즈를 썼고, 이게 드로스피레논이라는 걸 썼고,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이 바이엘입니다. 리바록스반도 바이엘이고요. 피임약도 바이엘인데요. 병 주는 것도 바이엘이고 약 주는 것도 바이엘이긴 한데, 뭐 이거야 뭐 회사가 크니까 그럴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클레라가 이제 아마 한번 보시게 될 텐데, 클레라가 합성 호르몬이라고 해서 잘 안 생기는 줄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하나 왔습니다. 사실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레보노게스트렐이 2세대인데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 다음 컨트롤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높습니다. 컨트롤과 비교하면 4배 정도 되고요. 2세대랑 비교했을 때 1.75배 정도 됩니다. 결국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효과는,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뛰어난데 혈전에 대한 거는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그 아무것도 안 썼던 사람에 비해서 오랄 컨트라셉티브를 쓴 사람이 분명히 2.83배가 높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첫 해에 가장 높습니다. 오래 쓰면 리스크는 점점 줄지만 첫 해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 나이가 많을수록 호르몬 용량이 많을수록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세대가 높아질수록 되게 많고요. 30에서 34세를 레퍼런스로 봤을 때 지금 이분이 52세인데요. 54인데 이거 2배가 넘습니다. 이 레퍼런스 값보다 이것도 사실은 좀 낮은 편이 아닌데, 이거보다 2배가 높을 만큼 나이가 조금 더 40대 말에서 50대 초가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발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호르몬 치료가 사실은 여기에서도 보면 에스트로겐의 사실은 용량이 별 차이가 없더라도 사실 프로게스테론 용량이 바뀌면서 사실은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사실은 리스크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단독 치료가 있는데요. 단독을 하면 사실은 혈전은 잘 안 생깁니다. 이것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이제 상품화가 돼서 이미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스롬보필리아가 사실은 이분들 검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다 합니다. 이게 아까 황원규 선생님 발표했던 것처럼 이게 직접적인 유발인자가 유발 요인이 되고 있는 그 유발인자긴 한데, 스롬보필리아가 있으면 이렇게 높아집니다. 쇼텀 유저이면서 스롬보필리아가 되면 오즈 레이쇼가 62.6이거든요. 스롬보필리아까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률이 워낙 높아서 실제로 해보면 스롬보필리아가 동반돼서 발생한 사람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꼭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